주방 한가운데 삼각대 위에 세워진 카메라가 빨간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렌즈는 식탁을 향해 있고 그 안에 영숙의 손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며느리 서연은 밝은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오늘은 시어머니표 된장찌개 레시피예요. 진짜 K오브의 하루 보여드릴게요. 영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냄비를 접고 있었다. 카메라를 의식할수록 손놀림은 더 굳었다. 평생 밥은 해왔지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밥을 만든 건 처음이었다. 렌즈 뒤에서 깜빡이는 조명과 서연의 과한 리액션이 낯설게 느껴졌다. 촬영이 끝나자 서연은 바로 표정을 내렸다. 웃음기 싹 지운 얼굴로 화면을 확인하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앞치마 좀 바꾸자니까요. 얼룩 다 보이잖아요. 노인 냄새 날 것 같다고 댓글 또 달리겠네. 순간 죄책감이 먼저 올라왔다. 내가 화면을 더럽혀 버렸구나. 영숙은 본능적으로 앞치마를 매만졌다. 그러나 그 말 뒤에 실려 있던 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를 브랜드 이미지에서 잘라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 서연은 조심스러운 척 말을 꺼냈다. 어머니, 병원에서 검사한 거 결과 나왔어요. 치매 초기래요. 이 정도면 요양병원 알아봐야 안 돼요. 분노가 가슴에서 훅 치솟았다. 병원에 갔던 건 단순 건강검진이었고 의사는 연세에 비해 괜찮다고만 했다. 그런데 치매? 영숙은 믿을 수가 없었다. 의사가 그랬다고? 네, 제가 따로 상담도 했어요. 우리처럼 바쁜 집은 더 위험하대요. 공포가 뒤늦게 몰려왔다. 요양병원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추방을 의미했다. 집 열쇠를 빼앗기고 낯선 침대에서 죽을 날만 새어야 하는 곳. 태주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그런 아들에게 서연이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이 보호자니까 동의서에 사인해야 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숙은 숨을 죽이고 아들을 바라봤다. 태준의 눈이 흔들렸다가 결국 펜을 들었다. 우리도 사는 게 버거워. 미안해, 엄마. 그 한 줄이 종이에 내려앉는 순간 의심이 분노를 삼켰다. 정말 내 건강이 문제여서일까? 아니면 저의 둘의 인생을 더 편하게 만들려고 나를 버리는 걸까? 밤 방 안에 혼자 남겨진 영숙은 얇은 이불 위에 앉아 있었다. 절망이 몸을 짓눌렀다. 평생 바닥에서부터 살아올렸던 삶이 서류 한 장으로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오래 울지는 않았다. 눈물샘이 마를 만큼 울고 나자 이상하리만큼 머리가 맑아졌다. 내가 정말 짐이라면 내가 먼저 치워주지 뭐. 그녀는 캐리어를 꺼내 옷 몇 벌과 낡은 지갑,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넣었다. 한때 자신을 사랑해준 남자, 그리고 그 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짐은 문 밖에 내놓으라며. 그래. 내가 나갈게. 절망의 끝에 선 그 말은 동시에 조용한 각성이기도 했다. 아파트 자동문이 열리자 한밤중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단지 내 가로등은 노란빛을 흘리며 사람 그림자를 길게 잡아 끌었다. 캐리어 바퀴는 인도 턱을 지날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뒤를 돌아보라는 듯 발목을 잡았다. 영숙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버스 도착 안내판에 깜빡이는 숫자 14분. 주변은 조용했고 건너편 편의점에서 들려오는 맥주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가 유일한 생활음이었다. 광고판 속 젊은 여자 모델이 웃는 얼굴로 부모님께 효도 여행 선물하세요라는 문구를 들고 있었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비수처럼 꽂혔다. 버스 안은 퇴근을 놓친 사람들,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는 사람들로 느슨하게 채워져 있었다.
조용한 한숨, 졸린 눈꺼풀이 흔들리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다. 영숙은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간판과 신호등 불빛이 눈동자 위로 줄줄이 흘러갔다. 버스에서 내려 무작정 걸었다. 발밑에 보도블럭 틈마다 낙엽이 끼어 있었다.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물이 튀었고 멀리서 강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파고들었다. 강변 작은 공원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더 이상 걸을 힘이 남지 않았다. 낡은 나무 벤치 하나가 외롭게 서 있었다. 벤치 아래에는 부서진 소주병 조각과 담배꽁초가 뒹굴고 있었다. 그녀는 캐리어를 옆에 세우고 천천히 앉았다. 무릎 관절이 지직 소리를 내며 항의했다.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도시의 불빛에 묻힌 별 하나가 겨우 보였다. 어딘가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와 취객의 웃음소리가 섞여 올라왔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영숙 혼자뿐이었다.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시야가 흐려지고 가로등 불빛이 2개, 3개로 겹쳐졌다. 귀에서 웅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나더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손끝이 저려서 캐리어 손잡이를 놓쳐버렸다. 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몸이 앞으로 쏠렸다. 벤치 옆 거친 바닥이 가까워졌다. 그때 부드럽지만 단단한 힘이 허리를 받쳤다. 코끝에 낯선 향수 냄새와 비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동시에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조심하십시오. 눈을 간신히 뜨자 비싼 코트 칼라와 실크 넥타이, 그리고 세월이 새겨진 깊은 눈가 주름이 보였다. 남자는 놀란 기색으로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뒤쪽에서는 누군가 뛰어오는 구두 소리와 함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회장님! 그 호칭에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회장. 이 도시에서 그 이름으로 불리는 남자는 몇 안 된다. 그러나 눈앞 이 얼굴은 40년 전 자신의 손을 잡고 도망치자고 했던 그 청년의 늙은 얼굴이었다. 입술이 마른 채로 저절로 움직였다. 도현 씨, 남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영숙 씨. 세상이 기울어지며 시야가 꺼졌다. 의식이 완전히 끊기기 전 누군가 서둘러 모셔요. 이분, 회장님이 찾던 그분 맞아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귀에 박혔다. 병실 한쪽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반대편에는 링거대가 서 있었다. 침대에 누운 영숙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가 압박 붕대로 감긴 손목을 슬쩍 내려다봤다. 파란 혈관이 도드라진 손등에 도연의 손이 살며시 얹혔다. 오랜만이네요. 영숙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젊은 시절보다는 거칠어졌지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낯설진 않았다. 영숙은 눈을 돌렸다. 여기까지 올 필요 없었는데 실수로라도 2번은 놓칠 수 없었습니다. 말의 무게가 방안을 눌렀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힐굽 소리가 바닥을 두드리며 다가왔다. 윤서연이었다. 명품 코트에 카메라용으로 익숙한 웃는 얼굴을 장착한 채로 들어왔다. 벽 쪽에 서 있던 비서가 그녀와 도연을 번갈아 보았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겉으론 반가운 척했지만 눈동자에는 계산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며느님 되시나 보죠. 저는 JH그룹 정도현입니다. 서연의 표정이 0.5초 정도 굳었다가 곧바로 공손한 미소로 덮였다. 아, 회장님 방송에서만 뵙던 분을 이렇게 뵙네요. 잠시 어색한 인사가 오가고 도연이 전화를 받으러 병실 밖으로 나가자 방안 공기가 바로 달라졌다.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비틀렸다. 어머니,
숨기고 싶은 지인이 꽤 있으셨네요. 영숙은 침묵했다. 서연은 침대 옆으로 바짝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재벌 회장이랑 이렇게 친한데 왜 우리한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효부 콘텐츠 했으면 대박인데. 그 말 뒤에 더 적나라한 속내가 붙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 지금 돈이 좀 필요해요. 회장님께 우리 가족 좀 도와달라 어머니가 말만 잘해주면 다 같이 사는 거죠. 영숙의 속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다 같이 산다는 말은 언제나 서연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왔다. 그 시각 복도 끝 회의실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한 실장이 태블릿을 넘기며 보고하고 있었다. 회장님, 며느리 되시는 분 금융내역과 통신기록 대략 훑어봤습니다. 화면에는 고급 호텔 결제 내역과 박진우 상무라는 이름으로 오가는 메시지들이 떠 있었다. 오늘도 시어머니 덕에 콘텐츠 건졌어. 끝나고 호텔에서 봐. 그 늙은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면 우리 둘 다 편해지는 거 아니야? 또 다른 화면에는 카드 연체 알림, 고액 대출 독촉 문자, 그리고 김영숙 명의로 된 보험과 신용대출 계좌들이 나열돼 있었다. 이 계좌들 본인 모르게 만들어진 겁니다. 서류상 보호자 서명이 모두 며느리 필체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도둑질의 불륜까지. 한 실장은 다음 파일을 열었다. 태준의 출생신고서였다. 아버지란에는 다른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잉크 자국이 있었다. 예전 기록을 복원해보니 원래 아버지란에는 회장님 성함이 있었습니다. 도덕적 금기는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였다. 밖에서는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었고 병실 안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 모든 사실이 하나로 엮였을 때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시어머니 며느리 싸움이 아니라 피와 돈과 권력을 둘러싼 전쟁이 되었다. 저녁 무렵 도연은 영숙을 병원 옆 VIP 라운지로 불렀다. 넓은 창 밖으로는 도시 불빛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가장자리는 오래된 듯 살짝 누렇게 바랬다. 이게 뭐야? 영숙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떨렸다. 도연은 봉투를 열어 첫 번째 서류를 꺼냈다. 고인의 이름이 적힌 유언장이었다. 깔끔한 글씨가 줄을 맞추고 있었고 마지막 부분에 익숙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당신이 평생 미안해하던 그 여자와 그 아이를 내가 대신 축복합니다. 내가 떠난 뒤라도 그들을 찾아 지켜주세요. 손끝이 저릿해졌다. 아내분이 나를 알고 있었어. 예전에 한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내가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알고 있었죠. 두 번째로 나온 서류는 비밀 계약서였다. 이건 JH그룹 내부에만 보관되던 문서입니다. 내가 사망하거나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법적 부인 자리를 당신에게 넘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말이 쏟아지고 있었다. 평생 누군가의 짐으로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누군가에겐 지켜야 할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태블릿을 꺼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알아야 할 다른 쪽 이야기입니다. 화면이 켜지자 서연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원장님, 치매 진단서 그거 그냥 코드 하나만 달면 된다면서요? 가족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신 비용이 좀. 비용이 문제가 아니죠? 이 집에서 그 사람만 치우면 제 인생이 바뀌는데. 다음 파일에서는 다른 남자와의 대화가 이어졌다. 오늘도 시어머니 덕분에 슈퍼챗 터졌어. 좀만 참으면 요양원 보내버리고 나면 우리 둘이 해외로 튀는 거지. 녹음이 끝났을 때 라운지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릴 정도였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 허름한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것. 정장을 어색하게 입은 도연과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영숙. 그리고 그 사이에 안겨있던 갓난아이. 태준이 태어나고 처음 찍은 사진입니다. 영숙의 손이 사진 위를 떨며 쓸고 지나갔다. 내가 그때 당신 가족 다 망칠까봐 도망쳤는데 망친 건 우리 집안이었죠. 당신하고 애를 버렸으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이제라도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버리는 사람들 사이에 더는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설득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다. 영숙은 한참 침묵했다. 생각은 복잡했지만 감정은 단순했다. 버려졌다고 믿었던 인생의 다른 페이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음을 알게 된 순간 가동한 자신을 민폐라고 부르던 목소리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도연 씨, 네. 나 이제 그냥 맞고만 있진 않을 거야. 그 짧은 대답은 피해자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 싸우겠다는 선언이었다. 며칠 뒤 JH그룹 이사회실에는 경영진과 법무팀, 주요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길게 뻗은 테이블 위 중앙에는 대형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다. 서연은 긴장한 얼굴로 자리를 지켰다. 태주는 옆자리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법무팀장이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눌렀다. 첫 화면은 서연의 유튜브 채널 메인 페이지였다. 효부 인플루언서 윤서연 씨, JH그룹 회장 가족과 관련된 각종 콘텐츠로 수익을 올려온 인물입니다. 다음 화면이 넘어가자 영상 일부가 재생됐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현실, 힘들지만 행복해요. 웃음소리와 자막이 화면을 채웠다. 그 아래에는 진짜 효부, 천사 며느리라는 댓글들이 줄지어 있었다. 법무팀장은 영상 재생을 멈추고 말했다. 이 영상이 올라간 날 윤서연 씨는 같은 시각 다른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틀어졌다. 원장님, 노인 한 명 자리 비우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요. 치매 코드 하나만 달면 끝난다면서요. 그래도 법적으로 법은 제가 아니라 그 늙은 사람이 지키게 하시고요.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거 조작이에요. 맥락이. 법무팀장은 말을 끊었다. 맥락은 뒤에 더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요양병원 원장이 출석한 영상 증언이 나왔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채 차분히 진술하고 있었다. 보호자분께서 치매 초기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돈도 별도로 주셨고요. 이어지는 화면에는 서연의 불륜 상대 박진우 상무와의 메신저, 캡처, 호텔 카드 결제 내역, 시어머니 명의 계좌 거래 내역이 순서대로 떴다. 그 사이사이에 서연이 시어머니를 몰래 촬영해 치매 증상인 것처럼 편집한 영상 클립도 끼어 있었다. 태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이게 다 뭐야, 서연아. 당신도 알잖아. 우리 이렇게 안 하면 못 살아. 도연이 입을 열었다. 살겠다고 누군가의 어머니를, 가족을 브랜드 소품으로 썼습니까? 서연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그래서 뭐요? 어차피 이 집, 이 회사 다 그분들 거잖아요. 시어머니, 회장님 부인 되신다면서요? 전 그냥 시대에 맞게 이용 좀 한 거예요. 그 말은 오히려 칼끝을 자기 목으로 돌리는 꼴이었다. 법무팀장이 정리했다. 윤서연 씨는 사기, 공갈, 노인학대, 의료법 위반 등 다수 혐의로 고발될 예정입니다. 이미 형사 고소장이 접수됐고 광고주 측과도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기자들이 들어왔다. 도연은 준비된 입장문을 읽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그룹은 효부 행세를 하며 가족을 이용한 사기와 학대를 정면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다. 서연의 얼굴은 그대로 생중계되었다. 구독자들, 광고주들,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효부 이미지는 순식간에 악역으로 뒤집혔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영숙은 조용히 손을 모았다. 자신이 당한 억울함이 숫자로 환산되는 모습을 보는 기분은 묘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쾌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 발걸음이 가신 뒤 도연이 영숙에게 다가왔다.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겠네요. 이분은 제 오랜 인연이자 앞으로 JH그룹의 안주인이 될 분입니다. 그 말에 몇몇 임원이 놀란 눈을 했다. 태주는 그 자리에 굳어섰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모두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평생 민폐만 끼치고 산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제 자리에서 인사해 봅니다. 자존감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서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조금 펴졌다. 법정 안 나무벽과 오래된 판결문 액자가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구독자 대표, 광고사 관계자들까지 앉아 있었다. 피고석에는 수척해진 서연이 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코트 대신 수의와 다를 것 없는 무채색 정장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판사가 의례적인 멘트를 마치자 검사가 일어나 서류를 넘겼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치매로 위장의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의료진과 공모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시어머니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과 보험금을 빼돌리고 이를 본인의 채무 상환과 사치에 사용했습니다. 뒤이어 증거가 차례로 제출되었다. 치매 진단서, 통장 거래 내역, 녹음 파일, 편집 전 원본 영상. 영숙은 증인석에 서 있었다. 손에 쥔 성경책 대신 오래된 손가락이 서로를 꼭 쥐고 있었다. 검사가 물었다. 증인 피고인이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사인하라고 들이민 서류를 보고 알았죠. 내 인생을 내 눈앞에서 처리하려는 서류였어요. 서연 쪽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오히려 어머니를 더 안전한 환경에서 모시려 한 것입니다. 집에서는 넘어질 위험도 있었고. 영숙이 말을 잘랐다. 넘어질까 걱정됐다면 문턱부터 낮췄겠죠. 문턱은 놔두고 날 치우려 했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법정 안에 잔잔한 웃음과 탄식이 동시에 흘렀다.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서연은 한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결국 터뜨렸다.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전 그냥 시대에 맞게 살았어요. 효부 이미지 팔라고 해서 팔았고, 시어머니랑 사는 고생 담으라 해서 담았고, 늙은 사람 하나 정리하면 다 편해진다길래 믿은 것뿐이에요. 그 말은 스스로를 변명하는 동시에 자신의 바닥을 인정하는 고백이었다. 판사의 망치가 천천히 내려갔다. 피고 윤서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인 시어머니 김영숙에 대한 접근금지 2년을 명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서연의 어깨가 푹 꺼졌다. 태주는 방청석에서 얼굴을 감쌌다. 법정 밖 계단 위에 앉은 영숙에게 기자들이 몰려왔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며느님을 용서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카메라를 향해 짧게 말했다. 버림받은 건 나였는데 법정에서 판결받은 건 그 애네요. 용서는 지가 자기 인생 끝까지 살고 나서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 말은 잔인하지도 달콤하지도 않은 그냥 현실적인 클라이맥스였다. 재벌 저택의 정원은 이전에 영숙이 살아온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다. 나무는 가지치기가 잘 되어 있고 잔디는 일정한 길이로 정리돼 있었다. 한겨울인데도
유리 온실 안 화분들은 푸르렀다. 테라스 테이블에 놓인 찻잔에서 김이 났다. 영숙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곳이 완전히 편한 공간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을 내쫓으려는 사람은 없었다.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이전보다 눈밑이 깊게 팬 얼굴이었다. 엄마, 둘은 정원 한켠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엄마, 그때 나 너무 비겁했어. 알아.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내가 비겁했던 만큼 나도 비겁했지. 평생 내 뒤에 숨어 산 것도 나니까.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 주면 안 돼.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바로 그래, 엄마가 갈게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영숙은 정원 너머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천천히 대답했다. 나는 이제 나를 버렸던 집에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다. 태준의 어깨가 떨렸다. 그럼 나랑 엄마는 끝이야. 끝까지 가보는 건 내 선택이고 내가 평생 짊어져야 할 몫이야. 나는 이제 내 몫을 좀 챙기고 살 거고. 그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뜨거운 정리였다. 집 안으로 돌아오자 도연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오늘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당신은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너무 늦게 온 자리 같네. 늦게 온 만큼 오래 지켜보면 되죠. 영숙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도연을 바라봤다. 나 이제 누구의 엄마로만, 누구의 짐으로만 안 살 거야. 그게 가능할까?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노을빛이 정원과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다. 영숙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버려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네. 적어도 이번엔 내가 고른 자리니까. 여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버려진다. 가난 때문에, 나이 때문에, 쓸모없다는 이유로. 하지만 버려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때 우리를 구해주는 건 재벌도, 유언장도, 폭로도 아니다. 이제라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늦은 자기 편들기. 그 한 문장이 김영숙의 마지막 인생을 바꿔놓았다.